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께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셔야 되는지 안심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유출된 정보로 휴대폰이 복제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계좌에서 돈을 훔쳐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금융 사고와 연계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심 정보라고 하면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값하고 그다음에 인증 키,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 키일 겁니다. 그다음에 기기 식별번호라고 해서 IMEI가 있고요. 근데 지금 노출된 정보, 그러니까 확인된 정보만 가지고 금융계좌 교란이랑 연결시키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라든가 OTP 같은 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금융 피해로 연결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유출된 것은 유심의 어떤 고유 식별번호와 관련된 유심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이제 주로 유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라든지 혹은 뭐 카드 번호, 그리고 뭐 금융 그 사이트의 인증 정보 같은 이런 것들은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동통신사가 해킹을 당한 거기 때문에 현재 확인된 건 IMSI 값,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 키 값 두 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분들께서 본인의 휴대폰에 있는 유심에다가 공인인증서라든가 기타 정보를 저장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본인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것이지 통신사에 저장돼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유심에 저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통신사 서버에 저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출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고,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면은 방금 이제 인증키가 이제 유출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인증키는 뭔가요? 보통 휴대폰이 통신사에 물릴 때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가입자 식별번호, 그 다음에 인증키, 일종의 비밀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기 식별번호, 이 세 가지를 매칭시켜서 일치하는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지금 유출된 걸로 확인된 것은 가입자 식별번호와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키입니다. 인증키 그렇게 두 개만 이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유심은 복제될 수 있으나 휴대폰 단말기 기기는 복제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를 SKT가 거의 90% 넘게 가입을 한 걸로 알고 2,400만 명 넘게 이제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SKT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복제폰이나 좀비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기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복제폰을 개통해서 연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 믿어도 된다는 거죠, 유심 보호 네. 서비스를? 뭐 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약간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된 걸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로밍이 아직은 안 된다던가. 14일이면 다. 예, 14일이면 완료되나요? 예. 예, 그리고 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유심만 갖고 가서 기기 다른 걸 사 갖고 그냥 핸드폰을 새 핸드폰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럴 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기기 변경 자체가 본인이라 할지라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불편해지죠.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새 기기를 내가 쓸 수는 없죠. 그 맞습니다. 유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없는지 이런 걸 좀 궁금한데, SKT를 포함해서 우리가 통신 3사 모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안 점검이라든가 혹은 뭐 입법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실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온거나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포인트가 일반적인 통신사 해킹을 보는 거하고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동통신사를 해킹한다라고 했을 때 해커들이 주로 노리는 것은 CDR 기록입니다. 콜 디테일 레코드라고 그래서 누가 언제 누구랑 어디서 통화했다. 그 통화 기록을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작년 말에 미국에서는 최소 9개 통신사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때도 해커가 노렸던 것은 CDR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유출이 됐다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금융 피해 쪽으로 너무 집중돼 있는 건 조금 포커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ISMS를 말씀하셨지만 ISMS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 적용하는 보안 점검 제도입니다. 모든 기관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특정 기업에 높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최소 기준 위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등 몇몇 나라들은 통신 회사들에 관해서는 별도 법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큐리티 액트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통신사가 지켜야 될 규정들을 한 150페이지 분량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총 매출의 10%까지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별도의, 그러니까 통신사들을 위한 별도의 보안과 관련된 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아까 ISMS라고 하셨나요? 그것 외에 훨씬 수준이 높은 통신사만을 지금 위한 제도를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ISMS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 해킹에 뚫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ISMS라고 하는 건 보안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최소한의 지켜야 될 최소한의, 사항들을 네. 언급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은 그 ISMS 받는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하도록 권고받습니다. 권고받습니까? SKT 유영상 사장님, 예. 어떻습니까? 이 ISMS에서 권고받는 것 이상의 보안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정환 부사장이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네, 잘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 예, 주세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최고의 조건이 아니고 최소 정도의 수준이고요. 저희는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갖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이런 보안 시스템 수준으로는 이런 악성 코드나 이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악성 코드나 해커들의 침투 수법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해킹 기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에 나온 외국의 이동통신사 해킹 관련 보고서를 보면 보통 이동통신사를 공격하는 해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예산적으로 든든한 어떤 뒷배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킹 시도도 보통 길게는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통신사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해커들이 단순한 어떤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라기보다는 아주 거대한 어떤 세력의 후원을 받는 국가 같은 그런 어떤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대 해킹 조직이 아주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보통 해외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